신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항상 아까도 했지만 당처에서 자기가 항상 만족을 느끼고 다른 분수의 걸 탐욕을 부리고 어떤 갈구하지 말라고 말해요. 예. 그랬을 때 당처에서 만족을 느끼면 그것이 곧 만족할 적에 예. 모든 것이 다 화합이 되고 모든 것에 취해지고 다 그러는 거지. 나가는 거지. 그렇지 않고 생각을 항상 자기 이치를 떠나가지고 궤도 이탈을 하면은 네. 모든 부작용이 그렇죠. 생긴다. 호남 제1의 가람 지리산 대화엄사. 매섭던 겨울 추위가 물러갈 무렵 많은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만나는 이들마다 염주를 쥐어주며 불연의 씨앗을 심어주신 참으로 따스했던 스승. 금성당 명선 대종사의 원적 일주기를 기리는 자리입니다. 화엄사 주인님 나와서 같이 화엄사의 조실이자 흥국사의 중흥조로서 늘 화합과 정진을 당부하셨던 명선 스님은 대한불교 조계종의 명예 원로 의원으로 중단 안팎에서 존경받았던 시대의 선지식이었습니다. 원융화합을 화두로 본사와 말사의 상생을 실현하고 있는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지리산 대화엄사의 기틀을 확고히 다진 분도 스님이셨죠. 모두가 가난했던 70년대 중반 천년고찰 화엄사의 주지를 맡아 낡은 천각들을 수시로 보수하며 불사를 이어갔고
언제나 넉넉한 품으로 인생살이 고된 중생들을 보듬어 주셨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부모님의 소중을 못 느끼시리. 스님께서 하신 뒤에 저도 스님의 깊은 뜻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저희 제자들은 스님의 유언을 받들어서 열심히 실천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항상 저희들에게 화합과 정진을 당부하셨습니다. 여러 교구본사들보다 특히 화합문도가 어느 문도보다는 더 단합되고 화합되고 또 정진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는 것은 큰 스님의 원력의 뜻이 담겨 있지 않았나, 또 원력의 힘에 이르고 저희들이 노력하는 자세를 더욱더 보여줌으로써 큰 스님의 유언에 따라서 화합과 정진력을 앞서가는 본사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정진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불! 법! 승! 금방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힘차게 당기세요. 산과 바다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 여수. 명선 스님이 가장 오래 머물며 아낀 고장이 바로 여수입니다. 여수 영취산 중턱에 자리 잡은 흥국사는 글자 그대로 나라가 잘 되길 기원하는 염원을 담은 사찰인데요. 폐허가 되다시피 한 유서 깊은 부처님 도량을 오늘날의 대가람으로 일군 분이 명선 스님이었습니다. 흥국사는 보조국사께 창건하셨습니다. 창건하시고 절 이름을 일어날 흥자, 나라국자, 흥국사라 하시고 나라가 흥하면 절도 흥하고 절이 흥하면 나라도 흥해 항상 고락을 같이 하는 절이다. 그래서 호국사찰로서 앞으로 모든 주민을 위해서 역할을 많이 할 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임진왜란으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을 때 수백 분의 스님들이 의승수군을 조직해 이순신 장군과 함께 나라를 지킨 도량입니다. 그 가치를 절실히 느낀 명선 스님은 심혈을 기울여 흥국사 불사를 진행하셨죠. 흥국사가 굉장히 중요한 사찰인데 지역에서도 별로 중요하게 인식이 안 되고 있고, 당시 그러시더라고요. 흥국사는 이걸 언제 다 이게 다 헐어 빠진 걸 다 보수를 하고 그럴까 하고 그 말씀을 갖다 이제 몇 번을 반복하는 걸 들었어요. 새 건물을 짓는 것보다 몇 배는 어려운 것이 문화재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복원하는 불사입니다. 흥국사 전체를 갖다 다 이렇게 보수하고 원형을 갖다 찾아 놓는 것이 그 당시 소임이다라는 생각을 갖다 갖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드실 때까지 거기에 그 집들 거의 다 보수에 다 했어요. 전통을 지켜내겠다는 스님의 원력이 흥국사 곳곳에 스며 있습니다. 천정이 여기 가고 저 한 칸에 처음 달러 그림 문양이 여기서 시작했구나.
그래서 여 귀는 멀리서 찍어야 돼, 멀리서. 근데 그때 당시에 금박이 있었던 거야. 그물을 이렇게 붙여놔도 이거 중요하거든. 옛날 그물. 근데 문화재 복원이라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인내심이 필요하고 또 이제 많은 연관된 그 뭐 관청도 연관되고 또 뭐 여러 가지 기능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서 그런 것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꼭 참아서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내심이 많이 필요하고 그 어른이 꼭 하신 말씀이 이 절을 갖다 잘 이렇게 보수를 해놓고 유지를 해놔야 다음에 공부인이 나와서 또 이게 공부할 수 있는 것이 되니까 유지를 시켜서 뒤를 잇게끔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스스로 과거와 미래를 잇는 교량이 되어 불교 중흥의 토대를 다진 거죠. 스님은 1936년 전남 담양에서 태어나 6.25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고향과 가까운 보광사에서 출가합니다. 당시 이곳 보광사는 단칸의 초가집만 덩그러니 놓인 소박하기 그지없는 도량이었죠. 네, 이곳 황매산 보광사는 우리 스님께서 최초로 출가한 사찰입니다. 이곳은 우리 노스님인 도광 큰스님의 속가 부친인 우와 김기춘 거사님께서 창건한 사찰입니다. (6.25) 전쟁통에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장면과 사건들을 보시고 회의를 느끼시고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 끝에 16살에 출가하시게 됩니다. 반만년의 역사를 함께 지켜온 하나의 민족이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누며 원수가 되어야 했던 시절, 이념의 대립이 빚어낸 참혹한 비극은 어린 소년의 고향 마을도 집어삼키고 말았습니다. 가족처럼 지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고 서로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모습, 10대 소년에겐 지옥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6.25 사변을 보광사 밑에 마을에 애출이라고 온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을 적에 직접 겪었습니다. 한 15살 때 겪었는데 6.25 사변이 되니까 인민군들이 와서 마을 사람들을 한 3명 정도를 죽이고 총살을 하고 또 많이 잡아가고 학대를 하고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참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 또 마을 사람들이 인민군들이 또 후퇴하고 아군이 진주해 오니까 그 보복으로 또 마을 사람들을 가지고는 그 마을 사람들을 참 마을 앞에다 데려다 놓고 그냥 그 마을 사람들이 보는 데서 5사람을 총살을 시키는 걸 봤습니다. 쏴버려 하면 그냥 끌고 가서 쏘고 하고 그리고 많은 이 젊은 사람들이 그 쪽에 자익에 협조했다 해가지고 고초를 닦는 걸 보고 또 그때 당시에 참 세상이 이렇게 동족상정을 하고 서로 죽이고 원수가 되고 6.25 사변이 나기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장관 사이에 그렇게 자기 뜻이 아닌데도 이렇게 휩쓸려 가다 보면 그렇게 되고 해가지고 마을이 두 조각으로 돼가지고 그런 것을 보고 참으로 참 슬프고
인간에 대한 절망과 슬픔, 불안, 생과 사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까지 고뇌하던 소년을 부처님의 길로 이끈 두 분의 스승이 계셨습니다. 형제보다 더 가까운 도반이었던 도광스님과 도천스님. 명선스님에게 도광스님은 속가의 외삼촌이고 도천스님은 은사십니다. 그 사진 도광스님 때문에 중일했습니다. 도광스님 속가로는 외삼촌인데요. 그런데 도광스님이 그 밑에 내가 마을에 살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큰 누님이에요. 도광스님의. 아기 때부터 데려가려고 했는데 뒷꼭지가 틀어져서 저러면 고집이 세서 말이야. 그래 안 데려갔는데 이제 데려왔다고 2년 돼서 그래. 가만히 옆에서 듣고 있으니까 막 어머니하고 그래요. 그래 어머니가 돌아보면서 따라갈래? 들었지? 따라갈래? 그래요. 따라가더라도 내가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대학까지 보내주지 않으면은 나 안 갈래요. 의교사병이 나버리니까 지금 중학교도 못 들어가고 있었어, 그때.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 대학교는 보내주지. 당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금강산에 있을 적에도 보면은 송암 스님이랑 이런 이들을 서암 스님, 일본까지 유학을 갔다 와서 방을 짜면은 아이고 뭐 총무니 뭐 그 교문이 뭐 하고 뭐 석인이 해갖고 가만히 앉아 이렇게 거치기만 글씨만 쓰고 있는데 자기는 배우지를 못해서 너희 애할아버지가 엉둥이 뿔난 놈이 산다고 그때는 하도 난리가 많아서 가르쳐 놓으면은 다 죽는다고 말이야. 엉둥이 뿔난 놈 산다고 해갖고 가르치질 않았다. 할아버지는 대학자예요. 궁에 가서 막 그 의식을 보고 사주를 보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랬는데 나도 후회가 간다. 맨 방을 짜면 나는 원주나 도감 그런 것만 시키더라. 그래서 내 상자를 두면은 대학까지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 소리에 내가 꼼박 속았어. 공부가 하고 싶어서 무작정 외삼촌을 따라 나선 소년.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보내주다도 이제 해인대학이라고 해인사 강원에 가면 대학보다 더 좋은 거다. 예. 거기에 만암 스님도 백양사 만암 스님도 강원을 보내주니까 제를 넘어가다가 그냥 걸망을 내려놓고 좋아서 춤을 벌레벌레 추고 갔다. 그런 얘기를 하더래. 나도 그냥 아주 좋아서 그냥 기분 좋았고 광주에서 오는 광주역에 버스를 타고 설레는 마음으로 향한 곳은 합천 해인사. 대학교가 아닌 해인사 강원이었지만 공부의 꿈을 이뤄 기뻤던 스님은 부지런히 경전을 수학하는 한편으로 안거 기간마다 선방에 올라가 수자 스님들과 함께 용맹정진을 하기도 했습니다. 거기 가서 공부를 하고 참선을 하면은 3일쯤 되면은 12시가 넘으면은 그냥 이 몸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그래갖고 그렇게 맑을 수도 없고 한 번은 그냥 능엄경을 보다 올라갔거든요. 능엄경 보려면 한 장 한 장 그 난자를 찾아야 되는데 난자 찾느라고 난자 자체 과목 쳐야 되지 해석해야지 막 다음 이거 문장을 볼 수도 없어요. 이렇게 쭉 그렇게 나도 모르게 그냥 좀 정에 들은 거 이렇게 들었는데 능엄경을 또 이게 천장 있는데 이렇게 딱 한 장씩 한 장씩 넘기면서 이렇게 봐죠. 근데 보지 않은 다음 것을 보니까 다 새겨주고 알아죠. 1959년 해인사 강원 대교과를 졸업한 스님은
상원사, 범어사, 통도사, 묘가름사 같은 제방의 선원에서 수행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바라던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해 현대식 학문도 두루 섭렵했죠. 원 없이 공부시켜주겠다던 외삼촌 도광스님의 약속이 지켜진 셈인데요. 도광스님이 아닌 도천스님을 은사로 모시게 된 데에는 나름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도광스님 상가 그때 하나도 없을 때요. 아, 이 스님 앞으로 헛거니, 이북말 스님 앞으로 헛거니, 서로 두 분이 주고받고 막 그래 가만히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안 됐어. 스님 처음에 왔을 때하고 문제가 다르지 않소. 그런 게 왜냐 이놈아. 스님 상자하기로 내가 왔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스님 상자하기로 왔는데 왜 도스님 상자를 하라고요? 그런 게, 야 이놈아 들어봐라. 도천스님 상자가 내 상자고 내 상자가 도천스님 상자다. 어째 그러냐면 들어봐라. 우리 둘이서 금강산 마해연에 가서 공부를 하고 내려오면서 밑에 표운사에 와서 우리가 남한으로 가되 도를 이루도록까지 도발으로서 탁마를 하되 상자를 두어도 이 상자 내 상자 구분하지 말고 형편 닿는 대로 교육을 시키자. 이렇게 하고 구두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이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 둘이 와서 이렇게 보광사를 이루고 있을 때도 그런 거 아니냐, 너도 봤지 않냐. 도천스님 상자가 이러면 그래서 네가 내 상자가 다름없어. 딴소리 말어. 엄마 시킨 대로 듣는다고 했잖아 너. 그래서 또 예 그렇게 할게요. 그러죠. 스승의 말이라면 무조건 믿고 따랐던 명선 스님에게 도광 스님과 도천 스님은 한 몸과도 같은 스승이셨습니다. 항상 검소하게 생활하며 행주자와 어묵동정, 흐트러짐 없는 수행자로서 화합하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셨죠. 도광 도천 참 은사 스님을 추모제일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물론 이게 화합을 하면은 무엇이든지 다 안 되는 게 없고 참 궁극에는 우리의 목적인 성불을 하게 됩니다. 근데 화합이 깨트려지면은 모든 것이 만사가 깨트려져요. 그래서 이 사회 복잡하고 이런 때 참 화합을 해서 슬기롭게 우리 교군회뿐만 아니라 우리 종단 내 우리 불교도 나아가서는 우리 나라 전 세계가 화합해서 모든 것이 잘 해결이 되고 국민들의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이 자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원합니다. 도천 스님하고 도광 스님은 출가를 했지만은도 그냥 행제처럼 살았거든. 도천 스님은 저 이북에서 내려오셨고, 그 수월 스님 그 손주 상자거든. 6.25 사변 때 그 휴전선을 넘어서 이제 이렇게 오셨거든요. 그 스님하고 도광노 스님하고는 그 행제를 삼아서 이렇게 이제 사셨는데, 문중을 넘어 오직 진실한 부처님 제자를 키워내겠다는 도광 스님과 도천 스님의 원력 때문에 두 분의 스승을 모신 제자들은 누구나 화합을 제일의 덕목으로 여기며 실천해 왔습니다. 스님들의 제사를 같은 날 모시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도광 스님이 일찍이 돌아가 있잖아요. 돌아가셨는데 도광 스님이 부도도 만들고 비문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도천 스님은 그 후에 훨씬 후에 돌아가 있어요. 도천 스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번은 따로따로 제사를 도광 스님 제자 지내고 나서 일주일 만에 도천 스님 제사가 돌아오는데 똑같이 해놔서도 가만히 본 게 도천 스님 상자 있고 도광 상자들이 뒤에서 구심구심 말들 해야 그 사람도 적게 왔니 또 뭐 여러 가지 말들을 이거 저 들으면 큰일 나겠다 놔두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얼른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로 묶어야 되겠다. 우리 한번 회의해서 그것을 논의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 제사날도 하나로 묶자. 도광스님, 도천스님 그 사례탑도 나중에 떠들고 도천스님 거를 거기다 도광스님까지 넣자. 그리고 또 부도에도 저 비문에도 그렇게 내용을 쓰자. 몇 번 회의를 문중회의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사날을 한 날로 했어요. 지금까지도 각 본사 중에서 도천 도광스님만 이렇게 하나로 해갖고 문중을 하나로 화합해 그걸로 해서 화합이 되고 있어요. 대중이 항상 화합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분의 평생 주제야. 대중이 살아가면서 공양 때도 같이 이렇게 공양하시고 뒤에 말씀하실 때 대중들이 전부 다 화합하고 살아야 된다. 이게 각자 전부 다 집에서 태어나서 각성바지로 와서 여기에 살면서 그 마찰 일으키면 안 된다. 돌아가실 때까지도 문중화합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었고 당신 삶의 어떤 그게 최목표였다고 보면 뭐 크게 틀린 게 없을 거예요. (2007년) 금강산길이 열렸을 때 명선 스님은 은사이신 도천 스님을 모시고 그 역사적인 장소에 다녀왔습니다. 각기금일 동참봉은 제자등 각기 우리양금 내지. 당시 세수 아흔을 바라보시던 도천 스님과 제자의 마음에는 여전히 도광 스님이 함께 하셨겠죠. 그대의 제자가 곧 나의 제자라. 도광 스님과 도천 스님의 제자들 또한 그 마음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맞상좌인 명선 스님 이하 모든 문도의 스님들은 긴 세월 한마음이 되어 한국 불교를 이끌어왔죠. 이른 새벽 흥국사에서 들려온 비보에 서둘러 스님의 장례를 준비한 화엄사는 깊은 정막에 빠져듭니다. 어른 스님을 잃은 허전함 속에도
다 같이 뜻을 모아 차분하게 장례 절차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보시냐 하고 몇 시쯤 모시고 왔어요? 아침에 일찍 출발했네? 네, 일찍 우리가 나와 남이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또 상대방 생각이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조금 저와 반대되는 생각을 갖다고 해서 항시 다투고 화합되지 못하는 모습들에 늘 큰 스님께서는 가슴 아파하고 또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스님들이 또 불교 불자들이 또 부처님 법을 배우는 우리 불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을 화합된 마음을 늘 일으켜서 그 일으킨 마음 속에 자비심이 있다라는 말씀을 항상 강조하셨고 항상 실천을 요하셨습니다. 명선 스님은 화엄사 총무를 시작으로 주지와 조실로서 화엄사를 교구 본사답게 여법한 부처님 수행 도량으로 일궈낸 분입니다. 전쟁이 화마로 피폐해진 가람과 끼니 걱정을 해야 할 정도로 궁핍했던 생활에도 도광 스님과 도천 스님을 모시고 많은 대중들이 수행에 정진하도록 외호하며 큰절의 살림살이를 이끌어 가셨죠. 그때는 또 그 화엄사가 전부 막 각항전도 비가 세가지고 부처님이 막 울고 계시고 이제 그럴 때였으니까 한 끼에 식수인원이 그때 한 200~300명이 넘었거든. 그래서 그 가난한 살림에서 뒷바라지 하시고 그 살림 뒷바라지만 해도 그냥 너무너무 힘든 시기였어요. 우선 기본적으로 먹고 살고 이게 대중들이 많이 들어와도 책 한 권을 사주고 이게 일상용품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 당신하고 동학노장님이나 이분들은 그냥 생활하는데 그 대중 뒷바라지 하느라고 당신들이 굉장히 힘드셨죠. 힘들어도 힘들다는 내색 없이 푸근한 미소로 원력의 걸음을 내디뎠던 스님. 스님은 떠나셨어도 그 발자취는 여전히 남아 화엄사를 빛내고 있습니다.
1980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전인 공로할 회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불교계의 정화를 명분으로 전국의 사찰을 군합발로 짓밟고 스님들을 강제로 연행해 고문까지 자행한 12.7 범난이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화엄사 주지 소임을 보고 계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때 광주 상무대로 끌려가셔가지고 굉장히 고초를 많이 겪으시고 그러시면서 아마 화엄사 주지를 그만두시게 되고 고문을 당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그 추운 겨울에 차가운 그 방에서 고초를 많이 겪으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대에게 면면히 전하여 비극이 다시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러고 나왔으면은 모든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과 중앙종회 수석 부의장을 역임하며 종단 발전에도 힘을 쏟은 명선 스님은 12.7 범난 피해자 모임의 대표로서도 단호한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평소엔 자상하고 온화하셨지만 파사 현정의 깃발을 드노일 때는 호랑이 같은 기상을 보이셨고 원적에 드시기 직전까지도 대중과 함께 기도하고 수행하며 열정적으로 법을 전하셨던 명선 스님. 스승의 뒤를 이어 흥국사 큰 살림을 맡은 맞상좌 진만 스님은 틈만 나면 스님의 부도탑을 찾습니다. 새벽별처럼 빛났던 스님은 병중에도 여여하셨습니다. 평상시하고 똑같이 생활했어요. 제가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좀 이상한 걸 발견했으면은 참 더 잘했을 건데 평상시에 똑같이 활동하셨는데 그 갑자기 이제 우리가 봤을 땐 갑자기죠. 그게 돌아가신 거예요. 아침에. 그날 보통 스님 병원에 계실 때 매일 가서 저녁 9시 반쯤 스님이 꼭 가라 그래요. 저녁 때 되면 들어가라고. 그게 들어갔습니다. 절에 와서 자고 그 다음날 또 갔는데 그날따라 제가 한 3, 40분 더 있다 10시 10분경이가 있었어요. 늦게. 스님도 자꾸 가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평상시에 절에 들어왔죠. 새벽 4시 59분에 돌아가셨다고 연락해서 바로 갔죠. 10분 내로. 갔더니 아주 스님 돌아가신 모습이 아주 온화하고 빙긋이 미소 짓고 이렇게 돌아가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꼭 아주 그냥 평상시하고 똑같았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다른 것이 있었다면은 제가 그날 밤 밤을 새웠어야 될 건데 스님이 들어가라고 그래서 평상시대로 들어왔는데 그날 밤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상자된 도리로서 참 끝까지 못 지킨 게 마음이 아픕니다. 초놈을 아껴 공부해라. 항상 대중과 화합해라. 다정하면서도 엄하셨던 스승 금성당 명선 대종사. 스님의 빈자리가 크기만 한 제자는 낡은 앨범 속 사진으로 그리운 스승을
추모합니다. 67년도쯤 되는 거예요. 그때 스님 내가 처음 만나던 시절이에요. 줄에 되게 젊으셨을 때네요. 네. 아 누구 신도 결혼식이? 예. 스님이 주례해갖고. 저도 어렸을 때 출가해서 부모님하고 15년을 같이 살았어요. 근데 스님하고는 56년을 같이 살았는데 내가 절집에 와서 부모님 생각을 한 두세 번 해봤을까? 두세 번을 생각했는데 스님하고 사는 게 56년 돼서 그런지 한 문득 스님이 그립고 참 눈물이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은 정도 뭐 중요하다고 그러지만 기른 정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참 스님의 제자가 돼서 생활했던 것이 더 누가 어떻게 말할지 모르나 나은 정보라는 저를 지도한 이 스승님이 더 존경스럽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옛날 스님들은 참으로 뼈가 가루되도록까지 일을 했다. 이렇게 중노도 하려면 도를 깨치기가 쉬운 게 아니다. 그렇게 해야 돼. 참 더 생사를 떼어놓고 어떤 걸 처음에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중노릇이 현찮아진다. 지금에 와서는 물질로서는 더 모든 것이 충족하고 편리해졌지만 정신적으로는 더 참 괴롭고 물질 문명이 충족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자기의 직분을 지켜라. 자기 어떤 궤도 이탈하지 말아라. 생긴 대로 살아라.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승려는 뭐 때문에 승려가 됐는가? 참 상구벌이 하중생이라 자리타 정신으로 했으면은 거기에 열중해야 되고 그러는데 정신적으로 군대에 휩쓸려가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참 이탈이 되는 거거든요. 정신적으로. 항상 자기 이치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Thank you.